미정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제발. 엄마 이제 나한테 기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정아. 너무 늦게 후회해도 난 돌아가지 않아. 미정아, 엄마 혼자야. 네가 아니면 나는. 그 말 제가 몇 년 동안 들었는지 아세요? 한 번만 도와줘라. 이제요 엄마가 찾을 사람 저 아니잖아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엄마가 모른 척한 것들 나는 다 참고 살았는데 정말 너무 지쳐. 나도 누군가에게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엄마 앞에서는 항상 내가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딸이기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딸이기에 선택받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야기는 평생 딸로만 살던 한 여자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은 문고리를 쥐고 있지만 좀처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문 좀 열어봐라.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엄마 좀 들여보내줘.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다시 시작될 고통을. 안 돼. 이번엔 절대 물러서면 안 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노모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미정아, 넌 왜 이렇게 매정해졌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동생들처럼 넌 안 됐어. 그래도 딸은 좀 낫다 했더니.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들, 평생 들어온 말들이 짧고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기석이는 남자야. 건드리지 마라. 정호는 바쁘단다. 내가 해, 딸이잖아. 엄마 마지막은 아들들 손에서 맞이하고 싶구나. 노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원래는 착한 애였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너무 서운하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노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변한 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깨달은 거예요.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노모의 떨리는 손이 문틈에 걸렸습니다. 미정아, 너 언제부터 엄마를 이렇게 원망하게 됐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 선 채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바로 그날부터요. 이 이야기는 한 딸의 조용한 복수이자 어느 노모가 자초한 결말의 기록입니다. 미정이 기억하는 그날은 정확히 2년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이사를 결심한 날,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노모는 식탁에 앉아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기석이 회사 근처에 원룸 하나 싸게 나왔더라. 거기로 이사 갈까 해. 그래야 애들이 날 챙기지 뭐. 미정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애들, 그 단어 안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엄마, 제 집이랑은 더 멀어지는데요? 그래도 아들 곁이 낫지. 너야 차 몰고 오면 되잖아.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사 준비는 전적으로 미정의 몫이 되었습니다. 짐 정리, 폐가구 처리, 청소업체 섭외, 새집 가구 배치, 장판 교체, 도배까지. 며칠 후 미정은 두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이번 주 프로젝트 마감이야. 솔직히 못 가. 누나가 알아서 해줘. 형이 바쁘면 내가 해야지. 그런데 나도 주말에 약속 있어. 누나 혼자 할 수 있지? 결국 미정은 홀로 이틀 밤을 새워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끝난 다음 날 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고생은 시키면 안 돼. 지들도 바쁘잖아. 너는 딸이니까 좀 해라. 딸이 뭐하러 있니?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정의 가슴 한편에서 뭔가 쿵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 이후 노모의 전화는 하루 평균 5통이었습니다. 전구가 나갔다. 리모컨이 말을 안 듣는다. 김치가 시큼하다. 보일러가 이상하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미정은 출근 전, 퇴근 후, 주말에도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기석이 회사가 여기서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기석이한테 한번 부탁해 보시는 건 어때요? 노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한테 뭔 부탁을 하니? 바쁜 사람 귀찮게 하지 말라고. 너는 딸이잖아. 딸이 엄마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그 말이 미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문제는 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둘째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엄마 일 좀 나눠서 하면 안 될까? 누나, 엄마는 누나가 챙기는 게 맞지. 난 집도 멀고 일도 많고 솔직히 피곤해. 누나가 하면 되잖아. 나도 피곤해. 그럼 엄마는 버려. 누나가 안 하면 누가 해? 남자들은 돈 버는 게 역할이고 누나는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역할 분담이라고. 전화를 끊은 미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다는 것을. 그 무렵 미정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장모님한테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 이건 아니잖아. 말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생각엔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래. 그럼 당신은 언제 쉬는데? 우리 애들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그 말에 미정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미정은 노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일도 바쁘고 애들도 챙겨야 하고 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딸이 엄마 챙기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유난이야. 동생들은요? 동생들은 바빠. 너처럼 한가하지 않다고. 동생들한테 시키면 잔소리 들어. 너는 말 잘 듣잖아. 말 잘 듣는다. 그것이 미정의 가치였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딸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일기를 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감정을 무시하게 됐을까? 엄마한테는 항상 딸이었고, 동생들한테는 누나였고, 남편한테는 아내였고, 아이들한테는 엄마였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정이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날. 하지만 미정은 아직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용기가 생기기까지는 또 다른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정은 늘 하던 대로 노모의 집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모는 TV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반찬은 지난주 거 맛없다. 이번엔 내가 다시 담가라. 김치도 새로 담그고. 미정은 대답 없이 주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그릇들을 정리하던 중 뭔가 두툼한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갈색 봉투, 부동산 중개 로고, 두툼한 서류 뭉치. 미정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서류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 또렷하게 적힌 글자, 증여계약서.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여? 누구에게? 왜? 바로 그 순간 노모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걸 왜 열어? 내가 왜 남의 걸 뒤지고 있어? 노모의 목소리는 놀람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꽉 쥔 채 천천히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의 것이요?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너랑 상관없는 거야. 그냥 나. 노모는 서류를 낚아챘고 미정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로 한 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중자 김기석. 미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석이한테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한테 주면 안 돼. 아들이니까 주는 거야. 너는 신경 꺼. 그럼 저는요? 너는 시집 갔잖아. 남의 집 사람이고 아들이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지. 남의 집 사람. 그 말이 미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친정 식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모에게 미정은 이미 남이었습니다. 미정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엄마 돌본 건 뭐예요? 동생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건 내가 딸이니까 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냐? 아들들은 바쁘단 말이야. 그럼 집은 동생이 받고 돌봄은 제가 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들은 재산 물려받아야 하고 딸은 부모 돌봐야지. 그게 원래 순리야. 순리. 노모는 그것을 순리라고 불렀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럼 장모님 집은 기석이가 다 받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응, 엄마 말로는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래. 말도 안 돼. 그럼 앞으로 장모님 돌봄은 어떻게 하려고? 설마 또 당신한테 시키려는 건 아니겠지? 그럴 것 같아. 여보, 이건 아니야. 당신도 이제 선 그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모가 갑자기 병원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노모는 정신은 멀쩡했지만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기석이한테 전화해봐라. 기석이가 와야지. 엄마, 지금 밤 11시예요. 기석이한테 전화하면 그래도 전화해. 아들이 와야 한단 말이야.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이 시간에 왜?
기서가, 엄마가 병원에서 넘어지셨어. 응급실에 계신데. 에이, 큰 거 아니면 괜찮겠네. 누나 있으니까 됐네 뭐. 나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서 못 가. 기서가, 그래도 엄마가. 누나 알아서 잘해줘. 아, 참 그 서류 말이야. 엄마가 어디 뒀는지 확인해봐. 중요한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는 챙기라고 했지만 정작 엄마 걱정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노모 곁을 지키며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노모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 기서가. 엄마 괜찮다. 퇴원하면 같이 가자. 등기 이전만 하면 되니까. 그 집은 내 거니까 걱정 마. 내 거니까.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미정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미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기석이랑 집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가 들었어? 네. 그래, 들었으면 알겠네. 집은 기석이 줄 거야. 넌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제가 뭘 받았는데요? 시집갈 때 예단해줬잖아. 그것도 돈이야. 아들은 앞으로 제사도 지내야 하고 집안 대소사 책임져야 한단 말이야. 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노모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미정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미정은 처음으로 노모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모의 집으로 찾아간 미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집을 기석이한테 주시는 건 엄마 마음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앞으로 엄마 돌봄도 기석이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노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그깟집 때문에 이러는 거니? 집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공평했으면 해서요. 공평? 세상에 공평한 게 어디 있어?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야. 아들한테 재산 주는 게 당연한 거고 딸이 부모 돌보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우리 시대 규칙이었어. 우리 시대 규칙. 노모는 그 말을 확신에 차서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그 규칙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제 마음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다니. 내가 한 건 다 의미 있지. 그게 바로 딸의 도리야. 도리요. 그래, 도리. 넌 딸로 태어났잖아. 딸이면 부모 잘 모셔야지. 그게 효도야.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모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미정은 첫째 남동생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석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바쁜데 빨리 말해. 엄마가 너한테 집 준다는 거 알아? 들었어. 그게 어쨌다고. 그럼 앞으로 엄마는 내가 모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누나, 우리 집은 좁아. 솔직히 엄마 모시기 힘들거든. 누나 집이 더 넓잖아. 집이 문제가 아니잖아. 재산 받는 사람이 모시는 게 맞지. 누나, 집 받는 거랑 엄마 모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집은 집이고 효도는 효도지. 누나가 모시면 되잖아. 누나가 딸이잖아. 그럼 난 뭐야? 누나는 딸이니까 엄마 잘 모시면 되는 거고 나는 아들이니까
재산 물려받는 거고. 이게 뭐가 문제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동생 정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정호야, 너도 형이 집 받는 거 알지? 알아.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하지. 그럼 너는 뭐 받아? 난 뭐 괜찮아. 형이 받으면 되지. 근데 엄마 모시는 건 나한테만 떠넘기는 거 불공평하지 않아? 누나, 솔직히 말할게. 집은 형이 가지고 엄마 돌봄은 누나가 하고 이게 제일 효율적이잖아. 누나는 돌보는 게 잘하고 우리는 돈 버는 게 역할이고 각자 잘하는 거 하는 거지 뭐. 그게 효율이야? 그럼 뭐야? 누나가 집 받고 싶어? 솔직히 시집간 딸이 친정 집 받는 건 좀 그렇지.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남동생 모두 자신들의 논리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니야. 장모님도 동생들도 당신을 완전히 호구로 보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엄마랑 동생들 생각이 다 똑같은데. 그럼 당신도 이제 선택해야지.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선 그을 거야? 선을 그으면 엄마는 어떻게 돼? 그건 장모님이 선택한 거야. 집 받는 사람이 모시면 되지. 당신이 평생 희생할 이유 없어. 남편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효녀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의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한테만 가? 우리랑은 시간 안 보내? 그 말에 미정은 멈췄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모에게 쏟아부었는지, 그리고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얼마나 소홀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기 전에 이 아이들의 엄마였는데, 그날 이후 미정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노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정아, 왜 전화 안 받니? 엄마가 아파 죽어도 모르겠네. 당장 와봐라. 미정은 문자를 읽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기석이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이제 제 가족을 챙겨야 해요. 그것이 미정이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울고불고 따지는 건 자기만 손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아주 조용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모든 연락을 차단한다. 둘째, 돌봄을 완전히 중단한다. 셋째, 모든 책임을 남동생들에게 이관한다. 넷째, 남동생들끼리 싸우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엄마가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도록 만든다.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해왔던 모든 역할을 단칼에 멈췄습니다. 며칠 후 노모에게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10통, 문자 20통, 카카오톡 30통. 하지만 미정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노모는 첫째 아들 기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석아, 내 누나가 전화를 안 받는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좀 알아봐라.
엄마, 누나 바쁜가 봐요. 나중에 연락하겠죠. 바쁘긴 뭐가 바빠. 엄마 전화도 안 받고 내가 가서 확인해 봐. 엄마, 저도 일 있어요. 누나한테 문자 보내볼게요. 하지만 기석이 보낸 문자에도 미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노모는 결국 기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기석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여기 오셨어요? 미정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왔다. 나 좀 며칠만 여기 있자. 엄마, 우리 집 좁아요. 그리고 애들도 있고 며칠만이라니까. 미정이 연락될 때까지만. 기석은 어쩔 수 없이 노모를 드렸습니다. 처음 하루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노모는 아침 일찍 일어나 TV를 크게 틀었고 기석의 아내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아침은 안 차려? 나는 아침 꼭 먹어야 한단 말이야. 어머니, 저희는 원래 간단히 먹어요. 토스트나 시리얼로. 그게 무슨 아침이야.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야지. 점심때가 되면 마트에 가자고 졸랐고 저녁에는 반찬이 입에 안 맞는다고 투덜댔습니다. 밤에는 TV를 새벽까지 켜놓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시끄럽게 움직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석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힘들어요. 나도 알아. 조금만 참아봐. 누나가 곧 연락 올 거야. 그게 언제인데요? 어머니는 계속 이러실 건데. 나흘째 기석은 참다 못해 미정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석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나,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긴. 엄마가 우리 집에 와 계신단 말이야. 누나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누나가 좀 모셔가야지. 우리 집은 좁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 아직 집 이전도 안 했어. 그리고 그건 나중 일이고. 누나, 딸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 누나. 문이 닫혔습니다. 기석은 멍하니 서 있다가 주먹으로 문을 쿵 쳤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석은 노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안 받아요. 정호 집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정호? 정호는 집이 더 작잖아. 그래도 우리 집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좀 힘듭니다. 노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노모는 둘째 아들 정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도 작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누나한테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내 누나는 나를 안 받는단다. 그럼 형한테 다시 가시죠. 내 형도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어쩌라고요? 노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꼈던 아들들이 정작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묵묵히 자신을 돌봐주던 그 딸의 얼굴이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두 아들은 서로에게 엄마를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노모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노모는 두 아들의 집을 전전하며 초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아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기석과 정우가 만났습니다. 야, 엄마 좀 내가 모셔가. 우리 집은 진짜 한계야. 형도 집 봤잖아. 형이 모시는 게 맞지. 아직 이전도 안 했다고. 그리고 그건 나중 일이고. 나중이든 지금이든 형이 받는 거잖아. 형이 책임져야지. 내가 왜? 형이 장남이잖아. 두 아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아꼈던 아들들이 나 때문에 싸우고 있구나. 그날 밤 노모는 긴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미정에게 가기로. 다음 날 오후 미정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노모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양손에는 낡은 캐리어. 미정아, 엄마 좀 들여보내라. 내가 아니면 난 어디도 갈 데가 없다. 미정은 표정 없이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모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넣어줄게. 등기 아직 안 넘겼다. 이번엔 진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풀자. 엄마 좀 챙겨줘라. 미정은 처음으로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집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그럼 왜 그때? 엄마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노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밖에 없다 했잖니. 내가 안 받으면 나는 어디로 가? 왜 이렇게 냉정해졌니? 미정은 문틈을 잡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주지 않은 걸 이제 와서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가족에게 돌아갈게요. 노모는 벽에 기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정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한테 딸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죠. 이제는 그 역할 그만할게요.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난 내 엄마야.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미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저를 버렸어요. 아들을 선택한 그 순간에.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노모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문 안에서 미정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노모는 결국 자신이 소유한 집을 팔아 작은 원룸을 얻어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남편과 주말 여행을 다녔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죄책감은 가끔 찾아왔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사시기로 했어. 할머니 안 외로워?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외로우실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할머니가 선택한 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기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넘어져서 병원에 계셔. 와줄 수 있어?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한테 연락해봐. 아니면 내가 직접 가던가. 누나,
그래도 기석아, 나는 더 이상 그 역할 안 해. 엄마가 선택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전화를 끄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딸의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노모는 평생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역할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미정은 마침내 자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자신만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